그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죽으면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여성들과 아이들한테 그 사람의 뇌를 먹게 하는.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의 정종호 교수입니다. 생물 다양성과 생물의 진화에 대해서 교육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인간의 식인 행위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식인종을 뜻하는 영어의 카니발은 스페인어로 카니발레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카리브해에 있는 소아 안틸레스 제도에 있는 카리브인들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리브인들이 식인 행위를 한다고 알려져 가지고 그 부족을 지칭하는 단어가 이 식인종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죠. 근데 사실 스페인에서는 식인 행위를 하는 종족에 대해서만 노예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왕의 칙령이 내려와 가지고 당시 이제 식인 행위가 있었다고 이제 과장되게 얘기를 하거나 또 거짓으로 얘기를 해서 정복자들이 노예를 많이 획득하려고 하는 의도였다, 하나의 그 가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들이 식인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지금 확인할 방법은 없죠. 하지만 원래 인류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식인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최근에 있는 기록까지도 많이 남아있죠. 후기 구석기 시대 이전에 전 세계 인류 화석에 식인 행위의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몰라게르시 동굴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 유적인데요. 거기는 다른 포유동물의 뼈도 같이 이때 발견됐는데 보통 이제 먹기 위해서 살을 발라내고 하는 과정들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의 흔적들이 사람 뼈에도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먹이로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북미 대륙에 있는 인디언의 유적지 아나사지 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역시 사람의 뼈를 잘라내고 골수를 파먹은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우리 조상인 네안데르탈린과 또 우리 현생 인류의 먼 조상들도 식인 행위를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과 함께 그 증거들이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식인 행위를 하는지, 우리 인류가 식인 행위를 했더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인데 그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좀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먹이가 부족한 경우, 먹을 것이 부족한 경우에는 1921년과 22년에 있었던 러시아 대기근, 1932년과 1933년에 있었던 우크라이나의 대기근 시절에 어린아이들을 잡아먹었다는 증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록도 많이 있고요. 일단 사람 같은 경우에는 쉽게 사람과 마주칠 수 있잖아요. 특히 어린아이라든지 노약자들, 힘없는 사람들은 배고픈 시절에는 쉽게 다른 사람들의 먹을 것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본 영화 중에 얼라이브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1972년 우루과이 공군기 571편이 이제 안데스 산맥에 추락을 했습니다. 조난된 45명 중에 16명이 살아남았는데 그 16명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안데스 산맥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은 사람들의 사체를 먹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사례고 그 실화를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그 얼라이브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극한 환경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람의 사체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종교나 장례 의식으로도 일어나는데요. 부족에 따라 다르겠지만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살점을 먹고 그런 행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장례라고 하는 사람을 죽었을 때 땅에 묻는 행위, 사실 땅에 묻는 행위가 있게 된 것은 그 사람을 기린다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이 매장 형식이 있기 전에는 그냥 사체를 집안 주변 좀 멀리 갖다 버리는 경우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체를 노리고 오는 포식자와 사람들을 위협하게 되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 살점을 다 이렇게 먹고 뼈만 남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동물들이 꼬이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어떤 가족에 대한 지금의 어떤 윤리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살점을 발라서 먹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자신들의 어떤 위협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것들, 그 이유도 있겠죠. 또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경우 패배한 적들을 죽여가지고 그들의 심장이라든지 혈액을 먹는 행위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일종의 의식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인류에는 참 그런 식인과 관련된 풍습이나 행위들이 굉장히 흔하게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제 지성을 갖게 되면서 식인 행위를 피하게 되죠. 사람 외에 다른 것들 먹을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에서도 사람의 식인 행위와 비슷한 동종 포식 행위가 있습니다. 같은 종을 먹는다는 뜻이죠. 거의 모든 생물 종에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육식 종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초식하는 동물 종에서도 나타나는 굉장히 만연한 동물과 동물 사이의 상호작용이죠.
예를 들어 이제 개구리 같은 경우, 개구리 올챙이들은 초식 동물이거든요. 개구리가 웅덩이에 알을 낳잖아요. 그 웅덩이가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올챙이들이 서로를 잡아 먹는다 합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올챙이가 이제 성체가 되죠. 그런 이제 사례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동물에서의 동종 포식행위는 물속에 사는 동물들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여러분도 아마 집에서 물고기 키우시는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물고기들 자기가 낳은 알에서 부화한 새끼들을 보고 그냥 먹을 건 줄 알고 막 먹는 경우가 있어요. 동물에서의 나타나는 동종 포식행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진화에서는 이익과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유리한 점,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손해가 되는 점을 얘기하는데요. 먼저 이익을 말씀드리면, 동종을 잡아먹는 행위 자체는 먹을 걸 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랑 마주치기 쉬운 개체를 잡아먹기 때문에 손쉽게 자기가 먹이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점은 자기랑 경쟁하는 개체죠. 같은 종끼리도 경쟁을 하잖아요. 경쟁자를 제거한다는 측면에서는 자기가 앞으로 유리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장점도 있지만, 비용이라고 진화학적으로 볼 때 손해가 되는 비용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자신의 종들을 잡아먹게 되잖아요. 단기간으로 보면 개체 자신은 이익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이제 배가 부르고, 종 전체적으로 보면 종 수가 줄어들죠. 종을 구성하는 개체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종과의 경쟁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종을 사냥한다,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만만한 개체들, 어린 개체라든지 아니면 정말 늙고 병든 개체를 잡아먹는 걸 제외하고 건강한 개체를 잡아먹을 때는 자기도 목숨을 걸어야 되죠. 자신의 신체에 상해가 있게 됩니다.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은 야생에서 곧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쉽게 할 수 없는 행위이긴 하죠. 그런 어떤 위험성은 있습니다. 걔들 잡는 그럴 때 쓰는 에너지, 그 에너지가 그를 먹었을 때 하는 에너지보다 더 크기 때문에 굉장히 손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손해가 되는 점은, 같은 종의 개체를 잡아먹으면 쉽게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기생충이라고 하는 것들을, 병원체라고 하는 것들은 숙주의 특이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한테 감염되는 회충, 사람한테서 사람으로 감염될 때 가장 빠르게 감염될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그 불리한 점들이 있죠. 기생충들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단점. 왜 그런 것들 진화하지 않았는지 그런 말씀이시죠? 그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예를 들어 어떤 유전자가 있어요. 동족을 포식하도록 되어 있는 유전자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동족을 포식하는 개체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점들을 통해서 금방금방 클 수 있는 장점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유전자들이 같은 종 내에서 좀 많아져야 그 종 자체가 동종을 포식하는 행위가 진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잡아먹다 보면, 보통 사람은 개체를 구분하지만 많은 종에서는 더 먼 친척들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족 포식하는 유전자들이 자기의 친척들을 다 잡아먹죠. 구분하지 않고 잡아먹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점점 많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진화학적으로 볼 때 이제 우리가 왜 이런 동종 포식이 진화하지 못하느냐, 야생에서 동종 사냥이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나 아니면 정말 노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동종 포식 당할 수 있겠지만 영리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식인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동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웬만하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다른 먹이가 있다라고 할 때는 동종 포식하지 않아요. 이건 좀 여담이긴 하지만, 사람은 집단으로 생활하잖아요. 혼자 떨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잡아먹으려면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일단 질병 감염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같은 종은 그 종에 감염되는 병원충과 기생충에 훨씬 더 취약하기 때문에 퍼질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이제 한 개체가 한 개체를 잡아먹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대1의 관계에서는 결국 감염된 사람도 하나에 불과하잖아요.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포레족처럼 가장 최근까지 어떤 식인행위가 알려진 종족인데요. 그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죽으면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여성들과 아이들한테 그 사람의 뇌를 먹게 하는, 여러분 머릿고기 같은 거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먹게 했는데 우선적으로. 근데 이제 그 뇌 안에 하필이면 이제 후루병을 일으키는 프리온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변형 프리온이 들어있고, 그 변형 프리온을 먹게 되는 것이죠. 먹게 되면 그 변형 프리온이 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또 후루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을 집단적으로 다 이렇게 먹게 됐을 때 한꺼번에 이제 질병이 쫙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 집단이 전체가 그 질병에 감염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인이라든지 동종
동종 포식 행위가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먹을 것이 부족해지게 되면 뭐든지 먹는 게 우리 그 동물의 특성이기 때문에 사람도 정말 극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닥치는 대로 먹죠. 보통 이제 이성을 갖게 된 상태에서는 뭐 나무 뿌리라든지 이런 걸 먹고 타는데, 사실 나무 뿌리는 먹어도 나무 뿌리의 성분 대부분은 우리가 흡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식물 성분들은 사람이 소화를 시킬 수가 없거든. 대부분 섬유질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배출돼요. 우리 배를 포만감 있게 만들지만 흡수가 안 되니까 살을 찌게 안 만들죠. 예를 들어 사람 크기가 작기 때문에 들이는 노력 대비 먹는 게 별로 없어서 영양학적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같은 종을 먹었을 때는 그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비슷해요. 먹으면 대부분 다 우리 몸에서 배출되지 않고 흡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효율이 좋죠. 영양학적으로 좋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식이냉이를 장려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인류도 오랫동안 이제 지나오면서 이 식인행위가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단점들을 아마 알게 되면서 우리 도덕의 윤리에 이렇게 넣게 되지 않았나. 동물계에선 여전히 어떤 동종 포식행위가 일어나긴 하지만 그들이 주식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단점들로 인해서 진화하지 못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